건강한 숲은 하층 습생이 발달되지 않거든요. 큰 나무들만 있기 때문에 올려다 봤을 때 사이사이로 틈이 다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크라운 샤이니스, 하늘을 덮고 있는데 서로의 배려라고 하는 용어거든요. 습지라는 것이 도시에서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거기에서 머물고 있는 물이라고 하는 게 이 광주의 습도라든지 우리들이 숨쉬는 산소를 훨씬 더 맑고 청량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일종의 산소통과 같은 역할을 하고, 또 하나는 생태계의 어찌 보면 씨앗의 저장 창고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600년 된 연못을 발굴했는데 그 연못 아래에 들어있던 연꽃의 씨앗이 발화를 한 겁니다. 600년 만에. 이건 뭐냐면은 이 습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태계의 저장 능력들, 생태계 씨앗들의 저장 능력들이 이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들이고, 또 하나 영산강자리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흔적들이 그 습지 안에 파묻혀 있다가 어느 날 발굴되면 바로 신창동 유적 같은 그런 유적이 나오듯이 장록 습지도 인간의 삶을 기록하는 그런 타임캡슐 같은 그런 역할들도 하고 있는 게 바로 장록 습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을 갔는데 우리는 강주천 이런 데가 복귀하천이 돼가지고 많이 냄새가 많이 나요. 하천을 거의 죽은 하천으로 만들다 보니까. 네. 이 일본에서는 그 물을 도시 안에 품게 하기 위해서, 습지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한 거예요. 집집마다 그 침투 마우스, 이게 침투 입이라고 하는 것을 빗물을 받아다가 그 끝에 이렇게 통을 하나씩 넣어서 땅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거예요.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게끔 해서 그것이 지하수위를 높이고, 지하수가 높으니까 하천으로 흘러가면서 수질 정화가 되면서 하천에 유입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천 수위가 높아지고, 하천 수위 양쪽으로 우리는 대부분 다 직강하천으로 콘크리트 옛날부터 다 쳤잖아요. 거기는 다 식생 매트로 해서 다 이렇게 처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경관이 바뀐 거예요. 하천을 살려놓으니까. 그러면서 지역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면서 같이 캠페인도 하고, 그 앞에 센터가 있으니까 같이 거기 가서 사람들하고 놀기도 하고 도시락도 까먹고, 애들은 학교 갔다 오면서 가방 땡겨놓고 하천에 가서 같이 잡아서 거기 와서 놀다 가고.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런 것들이. 네. 그 우리 용천수라고 하는 거, 샘물, 약수터 다 사라졌잖아요. 네. 이것이 결국은 뭘 의미하겠어요? 도시 안에 물을 순환하지 않고 다 빼버리다 보니까. 가령 광주 같은 경우는 사실 습지가 거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경양방죽이 있었고, 경양방죽을 따라서 조그마한 그런 방죽들이 막 있었는데, 경양호를 매립하고 나서 그런 방죽도 다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에 광주 시내를 관통하던 그 개천들, 용봉천이니 하는 그 개천들이 다 사라지고 나서 또 복개돼 버리고, 그러고 나서부터는 여기 광주에는 거의 물이 없는 도시입니다. 실제 그냥 빛만 있지 물이 없어요. 빛과 물은 상생의 관계들인데, 근데 이 장록습지 같은 경우는 이 습지가 머금고 있는 물도 마찬가지고, 글로 흐르고 있는 물도 마찬가지고 그러지만, 이 습지대에서 키워내는 다양한 생물들, 미생물들이 또 뭐냐면 인간하고 같이 조응하는 것들인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역할을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또 시사점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한켠으로 봤을 때는 광주호에 있는 호수생태원 같은 경우는 인위적인 그 버드나무가 있는 곳에 인간이 좀 간섭을 해가지고 공원화를 시켰다면, 장록습지 같은 경우는 그냥 자연 그대로를 두면서 아까 그렇죠, 김 박사님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보면서 생태계 중요성도 다시 일깨우고 깨닫고, 그다음에 그걸 활용하면서 지혜를 배우고, 또 옛사람들은 이 안에서 이 생태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삶에서 지혜롭게 활용했는지 이것들까지 배워나가는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습지가 어디에 얼마만큼 있는지도 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말 강주도 이제는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발빠르게 자연환경 쪽으로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습지 전략도 세우고 생물 다양성 전략도 세워서 세계의 흐름에 우리도 같이 발맞춰 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 여기에 첨부하자면 사실 무등산이 광주 시민의 산소통이라고 한다면은 장록습지 같은 경우는 뭐랄까 광주의 산파와 같은 역할을 한다. 우리가 생태계 습지나 갯벌을 생태계 자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역할에도 굉장히 중요한 양축이 될 수 있다. 그러면 푸른 숲, 푸른 길 같은 경우는 우리의 뭐냐면 이 여추에 해당된다. 여추에 해당된다라고 축이 그러게 여추. 그러게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분께서 생각하시는 생태감수성이란 무엇이고 또 우리의 성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감수성 어렵네요. 생태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물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라고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질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강인한 그 모습들, 그 질경이를 인간의 삶에 빗대어서 그 이름을 명명을 질경이라고 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연에 대해서 반응하는 인간의 태도들이 바로 생태 감수성이다. 이를테면 안도현이라는 시인은 예전에 그 고성에서 큰 물이 나가지고 산불이 나가지고 그 안타까워서 그 산을 쳐다보고 있는데 세상에 나무들이 불타버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나무 잎들은 다 없는 채 가지들만 남았는데 가지와 가지 사이에 간격이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저 나무가 광합성을 하도록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감수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도현 시인 더 얘기하자면 이 양반이 길 가다가 애기똥풀을 봤는데 애기똥풀이 자기 보고 뭐냐면 저런 것들이 애기똥풀의 이름도 모르면서 인간의 마을에서 시를 쓰더라고. 이렇게 뭐냐면 애기똥풀이 오히려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을 흉보는 얘기를 하는데 즉 생태 감수성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조응이고 이 조응에 대해서 뭐랄까 자연을 경외하고 또 함께 동반자된 관계들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그런 감각이라고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앞에서 다 말씀을 하셔서 아까 말씀 중에 안도현 시인의 간격 그걸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생태학 쪽에서는 그것을 크라운 샤이니스라 그래요. 크라운 샤이니스. 그러니까 크라운이 왕관이라잖아요. 하늘 왕관. 그다음에 샤이니스는 부끄러움이거든요. 그게 생태학 용어인데 이게 붙여가지고 하늘에 이게 아주 건강한 숲에서 아주 큰 나무들이 서로 간격을 두고 입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래에서 봤을 때 그 숲 안에서 위로 봤을 때 그런 건강한 숲은 하층 식생이 발달되지 않거든요. 큰 나무들만 있기 때문에. 그럼 하늘을 덮고 있는 올려다 봤을 때 사이사이로 틈이 다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의 가지 끝에서는 요 나무만큼 이렇게 있는 것을 크라운 샤이니스. 이게 하늘을 덮고 있는데 서로의 배려라고 하는 용어거든요. 해석을 하면. 왜 그렇게 하냐 연구를 해봤더니 첫 번째는 햇빛을 그것을 서로 경쟁하는데 스며들게 해서 그 땅 아래에 있는 식물들이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병충해가 서로 옮기지 않도록 가지와 가지 끝을 틈을 주는 거예요. 옮기면 안 되니까 병충해가 서로 옮기잖아요. 우리 막 한참 지금 많이 이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병충해지만 자연의 안에서는 하나의 곤충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이렇게 간격을 두고 거리를 두면서 서로 배려하는 거. 이게 이제 생태학 용어는 크라운 샤이니스라는데 그걸 보고 아마 안도현 시인은 간격이라고 하는 걸로 시를 표현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뭘 하나 봤을 때 왜 그러는지 여기는 시인이라 보니까 시적인 표현을 했지만 또 요 생태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연구했을 때는 그것이 왜 그런지를 밝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혜를.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병충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거리두기 하듯이 인간이나 자연이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사는 것은. 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갑자기 그 용어가 생각이 나는데 그러면서 이제 생태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거 하나를 보더라도 지나치지 않고 들여다보면서
생물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는 거. 그러면 우리가 훼손을 하거나 어디 가서 습지가 사라지거나 하면 그냥 지나칠 수 없잖아요. 그게 결국은 인간을 이해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생물애라고 표현을 해요. 생태학 용어에서는 생물을 사랑하는 마음. 예, 용어를 그렇게 갖다가 이제 쓰긴 한데 우리가 생태 감수성을 갖는다는 것은 좀 사라져가는 생명체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한번 들여다보면서 이거에 대해서 좀 같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좀 사랑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생명에 대한 사랑. 연장선상에서 이러한 생태 감수성을 도시 안에서 기르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혹시나 실천할 수 있는. 먼저 관심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연하게 저희 아파트, 저도 아파트 사는데 아파트에 이제 조경수로 심어놓은 동백나무를 보면서 이게 겨울에도 정말 꽃을 피우는구나. 정말 대단하다. 이 강인한 생명력에 대해서 예찬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동백에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아래에서 잎 2개의 이 새싹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있다가 불현듯이 이렇게 지금처럼 5월, 6월로 다가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초 작업을 다 하잖아요. 제초 작업하면 저 아저씨들 눈에는 풀로 보이지 저게 뭐냐면 새싹으로, 동백의 새싹으로 안 보일 거다. 그래서 몰래 전전긍긍 하다가 몰래 그걸 모종삽으로 떠가지고 집으로 옮겨서 화분에다 옮겨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3년째 됐는데 지금 한 60cm 정도로 자랐나? 이 정도로 키우고 그래요? 있어요. 그렇게 잘 커요? 예. 그렇게 키우고 있는데 이거 보면서 이제 뭐냐면 제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도시 안에도 저렇게 견뎌내고 생명을 싹 틔우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경외감 같은 거, 이것들을 느껴보는 것들이죠. 즉 하나하나 사물에 눈을 맞추고 그 사물에 깊이 있는 관심을 주고 그런 다음에 궁금해지면 그들의 이름을 찾아내고 그들이 왜 이름을 짓게 됐는지 이것까지 찾아보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이거에 대한 애착들이 훨씬 더 심해지는 것들이죠. 누군가는 또 김명인 시인은 동백꽃이 떨어지니까 그 19절로 뭘로 표현했냐면 저 선명한 각혈들. 각혈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적이지만 굉장히 그죠, 인간하고 같이 맞대어서 네. 표현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언어 안에서 그리고 자기의 어떤 관찰자적 입장에서 생명체를 대하는 방식들을 배워야 된다. 관심을 갖고 거기에 좀 집중해 보는 것들. 이게 처음에 쉽지 않지만은 훈련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눈으로만 판단하는 것들을 유보해야 된다. 누군가는 눈을 차라리 끄라고 얘기합니다. 감는 게 아니라 끄라. 눈을 끄라고. 예. 눈으로 모든 사물들을 판단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다 잡아내지 못하거든요. 알아내지 못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2000년대 초반에 네. 그 삼나무 숲에 일수원지 네. 거기에 그 편백나무 숲이었던가요? 네. 어제 다녔습니다. 네, 거기에 들어갔을 때 그때 청진기 들이댔을 때 맞아요. 저같이 생태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 청진기를 들이대지라고 하는데 선생님들은 이제 공부를 하셨으니까 청진기 들이대고 얘들이 물을 끌어올리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저 나무가 충격이었어, 충격. 네, 저한테는 저도 엄청나게 놀랐거든요. 근데 저 나무의 숨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으로 보는 걸로 인해서 그냥 모든 사물을 판단해 버리는데 눈을 끄게 되면, 눈을 감게 되면은 다른 것들이 소리도 들리고 그다음에 그들의 그 감촉도 느껴지고 그들의 맛도 느껴지고 그들이 무언가를 갈구하는 것을 더 확실히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관심을 갖는 거하고 눈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압도해 버리는 그런 시각이 전도하는 현상들을 좀 없애보면 훨씬 더 생태적 감수성들이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그런 보호 지역들을 좀 많이 남겨놔서 지금 당장 개발보다는 지속성을 가지고 잘 지켜내는 것이 생태 감수성을 기르는 제일 첫 번째 이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용어를 좀 어렵게 하면 우리가 지금 생태 발자국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거든요. 생태 발자국이라고 하는 것은 생태적으로 소비를 많이 가지고 측량한 거예요. 그걸 측정해서 만든 것이 생태 발자국이고, 이게 약간 부정적인 거잖아요. 근데 반면에 생태 손자국이 있어요. 손으로 어루만져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들. 그것을 생태 손자국이라 해요. 우리는 그러면 예전에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토지로 환산해가지고 생태 발자국을 했다면, 지금은 긍정적으로 생태 손자국을 해서 예를 들면은 뭐 전등을 끈다든가 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로 음식물을 육식을 줄인다든가 이게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밖에 나가더라도 생물 다양성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공간을 센터나 이런 데 가서 느낀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한산한 것을 생태 손자국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의 용어가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토지를 이렇게 전환하는 생태 발자국의 지표였다면, 이제부터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태 손자국으로 이 용어를 바꿔서 좀 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 좀 생태 감수성하고 연결해 갖고 교육으로 이것을 바꿔내는 거. 뭐 시인이 말하는 그런 느낌까지 가기는 어렵겠지만, 어렸을 때 그런 교육이 되어 있다면 다음에 커서도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면 또 아이들이 됐고 그렇게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멀리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되도록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차를 안 가져와야 되는데, 아침에 차를 갖고 와서 좀 그러긴 하지만. 관광을 아까 제가 기업의 자본 논리에도 충실할 수 있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사회적 자본으로서 관광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회적 자본으로 관광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투어리즘 포비아라고 하는 게 관광 기피 현상들이 벌어진다는 거죠.